오늘 사건의 범인은 조금 멍청합니다. 간혹 이런 말들을 하죠. 인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이번 사건의 범인도 이전에 있던 범인들의 범행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가 덜미를 잡히게 됐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베티 보우먼은 정말 친절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메이오 클리닉의 약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죠.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삶의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약속에 늦은 적이 있었는데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감상하다가 그랬을 정도라고 하니까 감수성도 참 풍부하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그녀의 삶은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유죄가 입증됐지만 여러 차례 증거 적법성을 두고 아직까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먼저 베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볼게요. 베티 조 스폰셀은 1990년 12월 13일 칸자스주 위치아에서 낸시와 데이비드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브리아나라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죠. 베티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타입이 아니라 아주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랬다고 해요. 베티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만들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류애를 되살려줄 만큼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해요.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또 엄청 똑똑했습니다. 2017년에 캔자스 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약사 학위를 받았고 1년 뒤에는 토피카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캔자스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도 받았어요.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인 코너 보우먼을 만나게 됩니다. 코너는 베티보다 2살 어리긴 했는데 커리어는 둘이 비슷했어요. 코너는 캔자스 대학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캔자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23년에는 둘 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티는 약사였고 코너는 내과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이고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입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부부 둘 다 들어간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코너와 베티는 2021년 5월에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로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둘은 오픈 릴레이션십 관계였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 힘든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관계에 합의하고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이 관계에 아주 만족했다고 해요. 그런데 큰 규칙이 다른 사람과 관계는 가지더라도 감정적인 애착은 갖지 않기 였다고 해요. 보통 이런 오픈 릴레이션십에서는 흔히 정하는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과 관계는 정리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중에 코너는 이 관계를 정직하게 끌어가지 못합니다. 만나기 시작한 여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말하길 코너는 그 여성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푹 빠졌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베티도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둘은 헤어지기로 했고 코너는 그 때문에 아주 우울했습니다. 보다 못한 베티가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죠. 코너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티는 남편이 의대 시절에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따로 썼는데요. 이건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어느 날 베티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코너가 그동안 자기가 진 빚의 액수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빚이 꽤 많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50만 달러.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코너는 아이를 원했지만 베티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베티의 친구와 가족들은 그녀가 코너와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이렇게 된 거 그냥 헤어지라고. 그런데 베티는 남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어쩌면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죠. 근데 코너는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8월 16일이 됩니다. 베티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인데요. 베티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메이오 클리닉에 갔어요. 새벽 2시쯤부터 설사를 하고 심한 탈수 증상이 있었죠. 의사들도 식중독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했는데 일반적인 식중독 치료에는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된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베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나흘 동안 심장질환을 겪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장기부전이 발생했고 심지어 폐 일부를 제거하는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또 대장 일부 조직이 괴사돼서 발견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티는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32살의 건강한 여성이었고 의료계에 종사하던 아주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의사들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남편 코너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HLH라고요. 이건 아주 드문 질환이에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라는 희귀 질환인데 면역체계가 자기의 혈액세포와 장기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에요. 코너는 사람들에게 베티가 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HLH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 병의 증상이 베티가 겪고 있는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베티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너가 의사들에게 검사를 요청했고 결과가 불확실하게 나왔어요. 근데 코너는 의대생이고 그 병원의 레지던트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의 말에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불확실하게 나왔어도 그는 자신 있게 HLH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티는 8월 20일 입원한 지 4일 만에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코너는 여전히 HLH 때문에 그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죠. 이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부검을 위해 그녀의 시신을 검시관 사무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코너가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죠. 부검을 취소하고 당장 베티를 화장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내가 죽어서도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요. 베티의 죽음은 자연사이니까 자신의 말을 믿고 진상파악 조사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티 가족들의 반대로 결국은 부검을 진행하게 됐는데 코너는 이때 검시관 사무실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병원에서 실시한 분석보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독성 분석 결과와 어떤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검사할 건지에 대해서 목록들을 요청했습니다. 코너가 너무 수상하게 굴고 있죠. 다행히도 검시관 사무실에서도 이 요청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티가 사망한 다음날 코너의 이 이상한 행동과 결혼 생활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 친구가 검시관 사무실에 전화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와 코너의 이상한 요구 때문에 검시관 사무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검을 강행했고 로체스터 경찰서에 뭔가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코너는 베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부고를 온라인에 올리게 됐는데 사망 원인은 HLH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고에 그 희귀병을 적었어요. 갑작스러운 자가면역 질환과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했다고요. 베티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혼란스러워했죠. 왜냐하면 베티는 아주 건강해 보였고 이런 희귀한 저감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너무 슬퍼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코너는 이때쯤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티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사라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진술했어요. 베티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만나던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다고요. 베티의 사진도 그녀의 흔적도 이미 다 치워버렸어요.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코너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심지어는 행복해 보이기까지도 했거든요. 하루는 베티의 친구들이 그녀의 소지품을 가져가려고 집에 왔는데 바로 그때 코너가 예전에 사귀던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도 목격했죠. 다들 그 둘의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건 선을 넘는 것으로 보였죠. 코너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더 문제는 이 여성은 이전에 코너가 집착할 만큼 마음을 갖추게 됐던 그 상대였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 아내가 살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나머지 사실들을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로체스터 경찰서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서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들은 베티의 친구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조사를 하고 몇 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자신들의 했던 의심이 어쩌면 정확한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어요. 캔드릭 형사가 사건을 맡았고 베티가 캐주얼하게 만났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는 베티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인데요. 그와 베티는 8월 14일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베티는 앞으로 며칠간 휴가를 냈다고 알려줬어요. 그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15일에 두 사람은 실제로 데이트를 했고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티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언급을 하나 했는데요. 베티는 그날 밤 코너와 함께 둘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과음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술을 한 잔 마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베티는 그 남자에게 새벽 2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코너가 만들어준 스무디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스무디가 너무 맛이 없어서 다시는 마시고 싶지 않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베티는 잠들었고 그 뒤로는 걷기도 어려워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베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이유는 코너가 만들어준 스무디 때문이라는 걸. 평소에 코너는 이렇게 스무디를 만들어줄 타입이 아니라는 걸 그 남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베티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남성도 이 일이 얼마나 수상한지 깨달았죠. 그리고 베티의 친구 사라가 형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라는 16일에 베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베티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까지 말했죠. 사라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베티는 정말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코너는 베티가 사망하자마자 사라에게 그녀의 생명보험금으로 50만 달러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고 해요. 누군가 5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네요.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베티와 코너가 빚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형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했죠. 조사관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알아채기 시작했고요.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코너는 지난 6년간 무슨 짓을 해왔던 걸까요? 그는 캔자스 대학교 의료 시스템의 독극물 관리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독극물 관리센터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삼켰거나 실수로 독성이 있는 물질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일을 하죠. 코너는 다양한 유형의 질병에 대한 특정 지식과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학교에서 코너에게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조사했고 그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캔자스 대학교 직원들이 형사들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형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고요. 그 직원들은 코너가 베티 사건의 용의자라고 말했어요. 캔자스 대학교의 직원들은 코너가 자신의 노트북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말해줬어요. 코너의 노트북에는 VPN 인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너는 자신이 검색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코너는 몰랐던 거죠. 자신의 고용주들이 그가 뭘 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근데 어이없는 건 이건 회사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할 때 코너에게 고지했던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코너가 그냥 잊어버린 거죠. 코너는 이 노트북으로 콜리친이라는 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통풍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독성이 아주 강해집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복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회사에서 이게 수상하다고 바로 알아챈 이유는 코너는 통풍이나 기타 통풍 관련된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고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친이라는 통풍약을 찾아보고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8월 5일에도 다른 걸 검색해봐요.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요. 이런 걸 검색해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또 아마존 택배 배송 내역 추적 삭제하는 방법, 또 VPN, 질산나트륨을 판매하는 쇼핑 페이지도 검색해봤어요. 질산나트륨은 식품 보존에 흔히 사용되는 약품이죠. 근데 이것도 과다 섭취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질산나트륨은 물에 빠르게 녹기 때문에 액체 속에 숨기기 아주 쉽죠. 예를 들면 스무디 같은? 8월 10일에는 식품용 질산나트륨과 산업용 질산나트륨을 비교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물질의 치사율을 다루는 의학 저널을 찾아보고 베티의 몸무게에 0.8을 곱했는데요. 이 숫자는 통풍약의 치사량을 계산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는 베티를 죽이기 위해 얼만큼의 통풍약을 줄 건지 치밀하게 계산한 거죠. 8월 11일 그는 온라인 약국에 들어가서 액상 통풍약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직원 이메일을 사용해서 그 약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웃긴 건 이 통풍약이랑 같이 발기부전 치료제도 함께 구매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온라인 약국 업체에 연락해서 자신의 계정과 구매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내가 자신을 사칭해서 부적절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너는 병원의 동의 없이 베티의 환자 포털과 의료 기록에 접근한 게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베티도 코너가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줬지만 베티가 사망한 뒤에는 그 권한이 사라졌죠. 하지만 코너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냥 접속해서 계속 확인을 했죠. 이런 접속은 계속 기록을 남겼죠. 8월 22일에 그는 제일 처음 접속해봤지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진료 기록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왔습니다.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이런 행동도 했어요. 그녀의 이미지, 약물, 진료 기록과 기타 접촉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처음부터 이혼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코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너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는데요. 2023년 10월 20일 베티의 혈액과 소변에서 통풍약, 즉 코리친 수치가 높게 검출됐어요. 코너 보호머는 바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GPS 모니터를 달고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거나 500만 달러의 무조건부 보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500만 달러면 72억이 넘는 돈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결론적으로 경찰은 베티가 통풍을 앓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베티에게 통풍약을 처방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게 검출된 이유는 딱 하나, 독살이라는 거죠. 코너가 연루됐는지 의문은 의혹에 불과했지만 베티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졌어요.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코너의 집에 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거기서 45만 달러의 은행 예금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이 돈은 베티의 생명보험금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금액은 코너가 빚진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죠. 하나의 살인 동기가 됐겠죠. 코너가 체포된 후 주변 사람들은 그간의 상황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베티가 죽은 직후 코너가 해왔던 이상한 행동이나 말들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베티의 장례식이 끝난 후 코너는 의대에 다니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전문적인 견해를 묻고 베티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당시에는 코너가 베티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의 죄를 암시할 만한 단서를 누군가 알아챘는지 가늠해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티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장례식은 코너가 체포되기 전에 열렸고 코너가 그 장례식을 계획했어요. 실제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너와 베티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져서 좀 놀랐다고 해요. 한국 장례식이랑은 좀 다르게 생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고인을 기리기 위한 물건들을 준비하는데 베티의 장례식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죠. 베티의 친구 사라는 마치 코너가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베티의 가족이 주최한 추모식엔 코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베티의 가족이 주최한 추모 행사는 그녀의 삶을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무지개, 자긍심, 그리고 코기 강아지를 테마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베티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베티는 양성애자였어요. 그녀는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어요. 베티의 가족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LGBTQ+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코너도 사람들에게 그곳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해서 4,000달러를 모금했어요. 코너가 한 유일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보여주기식 행동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코너는 또 계속 수상한 행동들을 해요. 베티의 친구들에게 수사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고 다니죠. 떳떳하다면 불필요한 행동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독살을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확인은 사실은 아니지만 베티의 다른 친구 말에 의하면 8월 10일에도 코너가 베티에게 스무디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베티가 그 스무디를 마셨을 때 집에 같이 있었어요. 당연히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베티는 친구에게 한 모금 마셔보라고 했고 그 친구가 맛을 봤는데 그 스무디에서는 쓴맛과 짠맛이 났다고 해요. 무슨 스무디에서 그런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농담으로 베티에게 야, 코너가 너 독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죠. 베티도 어느 정도는 농담으로 그 말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둘을 웃어넘기고 그 스무디를 버리고선 그날의 일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친구도 코너가 처음부터 스무디를 만들어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마 이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집행된 수색영장의 수는 아주 많았는데요. 대부분 컴퓨터, 은행 계좌, 휴대폰과 같은 전자데이터에 관한 거였어요. 이런 걸로 코너가 통풍약을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죠. 이 수색영장을 통해서 코너의 더 많은 검색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점점 더 어이가 없어지는 건 베티가 죽기 이틀 전에 구글에 위도우라는 단어는 성별에 관계없이 쓰이는 단어인지 검색해봤어요. 자기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지 궁금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윈터그린 오일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 물질은 질산화나트륨처럼 과다하게 복용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너에게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수사관들은 베티가 사망한 후 코너의 온라인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수사해봅니다. 들으시면서 좀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코너는 베티가 사망한 뒤 9일 만에 데이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프로필을 바꾸는데 거기에 자신이 미망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검색했던 위도우라고 써놓은 거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한 걸까요? 정말 어이없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고작 9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데이팅 앱에 접속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남자랑 대화하던 어떤 여성은 이 점이 좀 신경 쓰였나 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플러팅해도 괜찮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코너는 여기에 이걸 떠난 내 아내가 진심으로 원했을 거라고 답변했어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여기에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코너는 베티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 여러 여성들에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티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매번 바뀌는 거죠. 그냥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여러 여성들의 관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거죠. 1년 전에 리스테리아균 중독으로 죽었다고 얘기한 때도 있었고 그해 여름 초에 몰핀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때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보험 금액으로 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자랑도 했어요. 이 보험금 자랑은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고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내가 죽고 받은 보험금이었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잔인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게 수상해 보였죠. 코너의 행동은 상당 부분 계획살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 혐의가 추가됐어요. 2024년 1월 5일 코너는 이미 받은 2급 살인 혐의 외에 1급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변호인 측은 전자데이터와 관련된 증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기각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그의 변호사들은 1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코너가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합리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영장이 해당 정보를 압수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였죠. 변호인 측은 수색영장의 유효성과 압수된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애썼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당연히 기각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소송도 전부 기각됐어요. 2025년에 재판이 열렸는데 코너의 업무용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 아이폰에서 9TB가 넘는 데이터가 압수됐어요. 법원은 이 파일들을 모두 검토했고 변호사들은 이런 수색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 채택과 기소 기각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1급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건 확정지어졌고 핵심 증거들은 사용되는 것으로 허가됐어요. 코너 보우먼은 현재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올름스테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베티에게 곧 정의가 실현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